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세계지도. 보시면은 한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되게 크죠? 중국 비교했을 때 한 4분의 1? 5분의 1 요 크기인데 일본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작죠? 당시 이제 여기 아프리카랑 중동이나 유럽까지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메리카는 있어요, 없어요? 아메리카는 묘사가 안 돼 있죠. 당시 이제 세계 인식을 반영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요. 삼강행실도 좀 그림이 좀 깨졌는데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충신이나 효자나 연례의 이야기를 그려놓고 옆에 설명을 붙여놓은 이게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책이다. 앙부일구 해시계, 자경으로 물시계 이런 것들. 치국이 그리고 신기전은 화차라고 불렸는데 다연발 로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 붙여놓으면 나가는 거예요. 네. 자, 조선 전기에는 분청사기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고려 말기부터 유행해 왔거든요. 이게 청자라 그랬죠. 색깔 안 예쁜 청자에다가 분을 입혀가지고 구워낸 거예요. 이 물고기 모양. 자, 이런 것들 예술미나 조형성이 조금 어떻다고 했죠? 떨어진다 그랬죠? 고려는 청자였다면 이조는 백자야, 백자. 이조라고 하는 건 이씨 조선을 줄여서 이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조 무슨 자? 백자. 이제 청자에서 백자의 시대로 넘어온 거죠. 자, 조선 전기의 그림인데 선비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사색하는 모습을 그린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 안평대군의 그 꿈속을 그렸다는 안견의 몽유 도원도. 다 조선 전기 그림들이에요. 조선 중기부터는 자, 이제 사대부의 어떤 절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게 지금 대나무 잎이거든요. 자, 이정의 묵족도. 자, 여기 지금 나비, 네, 신사임당의 풀과 꽃을 그린 초충도. 자, 이제 다시 교재로 가보세요. 64페이지. 우리 저 서양은 기독교죠. 자, 서양에서 그 기독교가 중세 천년 동안 보편화가 되는데, 만약에 그 기독교 외에 유럽에서 다른 종교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을 받아요. 이걸 종교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른 종교 믿었고, 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녀로 몰아간 다음에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마녀들은 사형을 시켜요.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불태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와 다른 것들을 거부하거나 밀어내는 태도를 배타적인 태도라고 하죠. 기독교 엄청 배타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랑 반대되거나 아니면 자기네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로 몰아가지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기독교가 있었다면 조선에서는 뭐가 있었다? 성리학이 있었어요. 이게 절대화돼요. 자, 그래서 이거 성리학에 우리 저 신성시하는 기독교에서 하나님, 예수님, 베드로, 교황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신과 사람들이 있다면 성리학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공자. 예수님이 맹자. 뭐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 아주 유명한 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주자. 교황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시열.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나 사이비로 몰린다 그랬죠. 조선에서는 뭐라고 몰렸을까요? 문장을 어지럽힌 적이라고 불려요. 이걸 뭐라고 한다? 사문단적. 사문단적으로 몰리면은 이제 완전히 그 학계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자, 물론 유럽처럼 태워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완전히 매장을 시켜요. 정치를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성리학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그 유럽의 기독교처럼 절대화되게 된다.
자, 근데 이 성리학은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이나 기 이런 것들로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 현실 문제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현실 문제에 도움이 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이 된다. 실학의 기본 정신은 실사구시예요. 실제 사실에서 이거 오를 시거든요. 혹은 뭐 네, 진리, 진실, 실제 사실에서 도움되는 것들, 옳은 것을 구한다 이런 뜻이. 자, 실학의 기본 정신 네 글자로 뭐라고요? 실사구시. 뭐라고요? 당시 실학자들이 제일 중요시했던 거 농업과 상업이었어요. 농업은 원래부터 근본이었죠. 상업은 중요한데 조선에서 상업을 좋아하지 않았죠. 경시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농업은 가장 문제됐던 게 뭐였냐면 양반 지주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웬만한 상민들, 평민들은 땅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부자들,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하면은 농민들에게 다시 나눠줘서 자, 이 사람들이 땅을 자기 땅이면 열심히 더 경작을 하고 다 살릴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땅을 나눠주고 할 것인지 그 토지 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실학자들이었어요. 실학자들 중에서 토지, 농업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을 중농학파라고 불렀어요. 항공업이 너무 발달을 안 했어요. 조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자급자족의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동네 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도 잘 안 닦이고 물건 유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통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크게 발전시켜야 됐다고 했던 사람들이 실학자 중에서 중상학파들이었어요. 중농학파 유명한 사람들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있어요. 옆에 요거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호예요, 호. 호는 별명이라 그랬죠? 단계 유형원. 자기 이름을 딴 단계수록. 자, 균전론. 네, 여기 나와 있는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신분에 맞게 땅을 나눠주자는 얘기. 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익은 자기 호를 딴 성호, 성호 사설. 네. 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기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하게 돼요? 팔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인 게 조그만 땅떼기 그래도 가지고 농사 짓던 농민들이 이제 이렇게 흉년이 들거나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땅을 판단 말이에요. 땅을 팔게 되면서부터 이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노비.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 땅을 경작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반은 지주에게 떼어주고 반은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이런 농민들을 무슨 농? 소장농이라고 불러요. 대부분 이제 소장농들이 많았는데 그 소장농들이 또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빚이 많아지면은 자기 몸을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노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점점 농민들이 몰락해 가는데 농민들이 몰락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자기 그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땅을 팔아버리면 이제 농민들이 그때부터 어려워진다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전이란 땅을 정해가지고 자, 이 땅만큼은 법적으로 못 팔게끔 만들어 놓자. 그래서 토지 소유의 하한, 그러니까 마지막 그 보루는 남겨두자라는 얘기가 한전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익의 주장이었어요. 정약용은 강진에 유배 가가지고 많은 책들을 남겼다 그래서 다산초당에서 예, 그 모든 책들을 모아놓은 전집을 여유당 전집이라고 불렀어요. 정약용 호가 여유당이었기 때문에 목민심서, 경세유표 하나 더 쓰면은 흠흠신서. 여기서 정약용의 정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너 이 한자 본 적 있어요? 이거? 우물정자죠. 그죠? 우물정 모양으로 이렇게 땅을 나누면 구역이 몇 개가 나와요? 9개가 나오죠. 여기 9개가 나오잖아요. 가운데까지. 자, 요 9덩어리 중에서 8덩어리를 농민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각자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 여기 가운데는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생산물을 나라에다 세금으로 바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정전론이에요. 우물정자. 근데 이거 실행되려면 일단은 양반 지주를 땅 가지고 있는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뺏은 다음에 다시 농민들에게 나눠줘야 되죠. 양반 지주들이 이거 좋아할 리가 없죠. 정약용이 유배 가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이야기랍니다. 현실에 반영이 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 얘기들도 다 마찬가지. 자,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각. 자, 유명한 중상업파인데 이 사람들이 특히 강조했던 거. 수레를 이용하자. 자, 수레는 옆에 바퀴가 달려있죠.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뭐가 깔려야 돼요? 길이 깔려야 된답니다. 길을 잘 깔자. 그리고 물건 나를 때, 자, 육로로 나르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배에다 뭐 실어서 나르는 게 편할까요? 선박을 이용하자. 이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고 했던 이유는 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통. 우리가 지금 마트 가면 언제든 사시사철 싱싱한 과일이나 뭐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 산지를 직접 가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죠.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유통이 지금 잘 발달돼 있죠. 저 해안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곳에서 서울까지 도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로 산지에서 직송해서 막 물건 그 생선이나 이런 것들 먹을 수가 있죠, 우리 지금은.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 특히 이제 뭐 홍대용. 이 홍대용은 의산문답. 네. 의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이 산에서 가상 상상의 세계예요. 시롱 그리고 허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상정해가지고 시롱은 실생활에 도움되는 실학 관련된 것들이고 허자는 허는 뭘까? 허황되다, 허구. 그러니까 희뚝독이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 그런 인물이에요. 옛 성리학적 유교 가치관에 빠져 있는 인물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시롱. 이게 그 홍대용 본인의 목소리겠죠? 이 시롱과 허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뭐 수레나 선박의 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답을 나누는 형태로 써놓은 소설이 의산 문답.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홍대용은 일찍이 그 중국에서 과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자 이미 이제 당시 유럽에서 지금 대세가 돼가고 있던 지전설을 이제 일찍이 받아들인 사람이 홍대용이기도 했다. 지전설이 뭐예요? 자, 그 원래 중세 유럽에서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모든 우주 은하계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가 들어봤죠? 네. 지구가 어디를 돈다? 네,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죠. 자, 이게 지동설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자,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죠. 이 도는 것도 과학자들이 밝혀냈단 말이에요. 요게 이때 중국을 통해서 조선에도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이게 다 미친 얘기라 그랬어요. 세상이 돈다면 우리가 어지러워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자 세상이 돈다. 어. 자 그래서 절기가 순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사람들은 당시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과학에 대해서 부정했었는데 가장 먼저 지전설을 좀 받아들였던 학문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다? 홍대용이다. 박지원은 연행사는 북경 가는 사절을 연행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연행사로 이제 청나라에 갔다 와서 자, 청나라 황제들이 만리장성 북쪽에서 피서가는 그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예, 열하. 이 열하를 갔다 온단 말이에요. 40이 넘은 나이에 자제군관, 그 청나라 가는 관리들을 옆에서 시종드는 그 자제군관이라는 자리로 그 청나라를 따라가요. 그래서 열하를 또 방문한 다음에 그 엄청나게 그 발달한 청나라 그 도시라든지 뭐 건축물이라든지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해외여행 갈 수가 대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유학자 박지원이
자, 청나라 가서 열화를 가가지고 본 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본 것들을 일일이 다 적었어요. 자, 무슨 일기? 열화 일기. 당시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어. 그리고 곳곳에 이제 그 길들이 잘 깔려 있어가지고 웬만한 곳은 수레나 혹은 말 같은 것들 타고 잘 이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박지원이 열화에서 보고 온 거. 맞아요. 돈도 이 사람들은 많이 썼고 뭐 기와 이것도 부서진 기와 말똥. 자, 말똥은 막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죠. 근데 이 청나라 사람들은 그 어려서부터 이제 말이랑 같이 생활을 한다 그랬죠? 예, 이제 말 말이 태어나면은 그 말을 키우기도 하고 얘네 말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이제 심지어는 말이나 소 같은 거 이런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가죽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유목 생활을 또 이제 하던 청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이 똥을 싸면 그 똥을 그냥 버리질 않고 말이 똥을 싸는 거를 그 청나라 노비들이나 종들이 쫓아다녀요. 삼태기 이런 것들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말똥을 받아놔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이거를 비료나 거름으로도 쓰고 자, 여기다 불을 붙이면은 말들이 보통 식물들을 먹잖아요. 여기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서 잘 안 꺼져요. 예, 숯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관했다가 그 숯같이 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똥을 보관하려고 이 말똥을 세모나 네모로 만들어가지고 좀 지저분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이걸 잘 쓰기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기와가 비싸죠. 기와 만드는데 비싼데 이 기와장들 부서지거나 한 조각들이 있으면 이걸 모았다가 이 도로 있잖아요. 도로도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도로도 부셔지거나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럼 그때마다 그 부서진 기와 조각을 여기다 박아가지고 일종의 보수 재료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청나라 사람들이 뭐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잘 모아다가 뭐 건축물을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연료로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열하일기는 조선으로 이제 넘어와서 박지원이 이걸 써서 냈는데 자, 이게 조선에서 환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지배층이나 성리학자들은 이거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게 금서로 지정이 돼요. 근데 이게 금서로 지정됐는데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몰래 이 열하일기를 베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읽었는데 지금 이 열하일기 판본이 전해지는 것만 30여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당시에 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열하일기는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했지만 너무 재밌게 쓰였고 생생한 기록들이나 묘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네. 금서로 지정된 책들은 항상 그 인기가 많은 책이 될 확률이 높아요. 사람들 심리가 읽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했고 화폐 유통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호질 무슨 뜻일까요 이거? 음, 호랑이의 질이 뭘까요? 질? 맞아요. 오 좋아요. 호랑이의 꾸짖음 이런 뜻이. 등장인물 북곽 선생. 조신한 조신하다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조신하다는 게 뭐죠? 보통 여자들한테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리 얌전하게 오므리고 앉아가지고 손 다소곳하게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뭐랄까 좀 굉장히 여자여자하게 좀 앉아 있거나 행동하는 것들 있죠. 예. 뭐 이렇게 그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 행동 조심스럽게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조신하다고 하거든요. 조신한 과부. 과부는 남편이 죽은 여자죠. 북곽 선생은 당시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소설 속 인물이에요. 레전드였어요.
책을 10,000권이나 읽었다 그래서 별명이 만권 선생이었어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북박 선생이 이 조신한 과부랑 뭘 하고 있었어요?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책 그렇게 많이 읽고 에헴 하면서 그 자기 제자들 기르고 뭐 충성, 효도, 연려 이런 것들 가르치는 만 권 읽은 책 선생님이 과부랑 뭐 하고 있었다고요? 몰래 연애하고 있었다고. 네. 그리고 이 과부는 알고 봤더니 굉장히 조신하고 연려의 표본으로 이제 칭송받던 여자였는데 아들이 5 있었어요. 그쵸. 안 되는데 몰래 하는 거죠. 아들 5명은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 5명은 심지어 5명이 다 성씨가 달라요. 그쵸.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죠. 연려라고 뭐 안 하는데 그 아들 5명이 이제 알고 보니까 성씨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자, 그래서 이 과부랑 독학 선생이 그렇게 꽁냥꽁냥 하다가 이거를 다른 제자들한테 발각이 돼요. 북학 선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도망가요. 자기 이제 북학 선생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얼굴 싹 가리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이 똥오줌 모아놓은 그 구덩이에 푸덩 빠져요. 자, 냄새도 나고 막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이때 그 어흥하는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복각 선생, 냄새나는 복각 선생을 막 꾸짖는단 말이에요. 저 책이나 10,000권이나 읽고 막 되게 그 유학자로서, 학자로서 되게 뽐내고 지식을 자랑하더니 결국은 과부랑 몰래 연애하고 네, 이렇게 뚝통에 빠져가지고 냄새나 풍기는 이런 그 유학자야 하면서 이 유학자를 꼬집는단 말이에요. 양반들이 평소에는 겉과 속이 다른 것들, 네, 이런 것들과 무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꾸짖은 소설이 무슨 소설이다? 호랑이의 꾸짖음? 호질이다. 양반전은 이제 부자 평민. 맞아요. 가난한 양반. 근데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농사 열심히 짓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평민들이 조선 후기에 등장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체면 차리고 뭐 공부만 한답시고 이런 농사도 안 짓고 과거 시험은 또 계속 번번이 떨어지고 이래서 집에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자, 아니 가난한 양반이 빚이 너무 커져가지고 자기 양반 신분을 팔아요. 근데 팔 때 그 부자 평민이 그 양반 신분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양반이 되고 보니까 너무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양반 그 차림을 또 옷차림을 또 갖춰야 되고 양반들이 하듯이 또 에헴거리면서 이제 체면 차리듯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책을 읽지는 않지만 집에 책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사놔야 돼요. 양반들이 해놔야 되는 그런 허리허식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평민이 다시 그 양반 신분을 팔아버려요. 자, 양반 신분이라는 게 이렇게 쓸모도 없는데 막 비싼 값에 거래되는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한 양반전이. 자, 박지원이라는 사람 초시에 급제한 다음에 2번째 시험 복시해서 답안지를 어떻게 냈다 그랬죠? 하얗게 백지를 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관직을 거부하고 이 허리의 허식, 가짜 어떤 예절이랑 가짜 의식이 판치는 양반 세계를 꼬집고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다? 박지원이다. 그리고 양반들이 무시했던 그 오랑캐들, 이 그 부모가 주신 머리카락도 소중히 안 하고 그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이 오랑캐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그 오랑캐들 사는 곳을 가서 오랑캐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끼인 사람이 박지원이야. 호가 뭐였죠? 호가? 연암 박지원. 박제가는 박지원의 친구. 예. 박제가는 서자였어요. 첩의 자식이죠? 네.
한국에서 네. 그런 식으로 과거 시험이나 이런 거에서 엄청 똑똑하고 그렇겠죠. 많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분이니까 네. 엄청 천재. 헌재였죠. 맞아요. 박지원이. 열알기라든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써놓은 남겨놓은 호질이나 양반정 같은 작품들이 지금도 저희 이제 고등학교 가면 다 문학 작품을 배울 거예요. 네, 네, 퀄리티가 높아서. 자, 박제가는 첩의 자식이면서 이 사람도 역시 청나라의 연행사로 갔다 와요. 청나라를 우리가 이제 오랑캐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청나라의 것들을 배워야 된다. 자, 하면서 상업에 또 강조를 했던 북학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역시 수레나 선박 이용할 걸 강조를 했고 계속 아껴놓고 저축하기보다는 돈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 써야 된다. 써야지, 그쵸, 또 들어온다. 돈은 뭐 하기 때문에? 돌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가만히 냅두면 말라버리는데 우물물을 계속 퍼내면은 지하수가 계속 샘솟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물론, 소비를 우물에 비유했던 박제가. 자, 이 조선 후기에는 국학이 또 발달해요. 국학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것이죠. 그러면은 국학이 막 연구되기 전에는 다 누구 걸 썼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그쵸. 뭐, 청나라는 이제 오랑캐라고 좀 무시를 했고, 이전부터는, 그쵸. 명나라, 그러니까 중국 것들을 그, 최고로 숭상을 했고, 대부분 다 중국 것들을 베껴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 것들은 우리나라 실정이랑 맞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명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그리고 어느 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죠? 청나라는 중국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여겼어요? 자, 근데 우리 무시했던 오랑캐한테 짓밟혔죠? 자, 그래서 이 인조가 머리를 숙였잖아요. 머리를 찧었죠, 땅바닥에. 이때부터 조선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냐면, 이 명나라를 성리학자들은 중화라고 표현했어요. 황하 주변에서 중국 문화를 이끌어온 세계 문화의 중심. 근데 중화가 지금 무너졌죠, 오랑캐한테. 그럼 이 중화를 누가 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이.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 중화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화를 이어받은 우리 조선을 소중화로 여겼어요. 자, 그러면 소중화. 이제 중화의 뒤를 명나라의 뒤를 이은 우리 조선에서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무조건 명나라 것, 그 이전에 뭐 송나라, 당나라 것들만 이렇게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이제 중화를 옮겨온 우리 것에 대한 관심, 예, 이런 것들이 점점 요 시기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리서, 뭐, 그리고 우리 글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한글인데 그동안 무시받았던 이 한글, 예, 백과전서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자, 역사에서는 뭐 여러 역사책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건 유득공의 발해. 유득공도 허자였죠? 우리 유득공 박제가 정조 규장각에서 일했던 검서관들이기도 했었죠. 자,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써요.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여겼던 사람, 유득공. 그럼 그 이전에는 발해는 우리나라로 여겨졌을까요? 고려시대 때 이승유라는 사람이 제왕용기에서 발해 얘기를 하면서 발해를 이제 역사를 쓰긴 했는데 발해를 명확하게 우리 역사라고 인식하게 된 거는 이 발해고가 거의 처음이에요. 네. 자, 이긍희 연려실기술이란 책은 조선시대 야사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야사는 정사가 아니죠. 이긍희라는 사람 개인이 여기저기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숙종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쭉 조선시대 역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저저번 시간부터.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대부분 다 연려실기술 이야기. 물론 실록의 이야기들이 이제 주고, 선생님 중간중간 야사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 얘기다? 연려실기술 얘기. 자, 김정희는 이 사람도 다방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자,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이나 이런 것들, 그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썼고를 밝혀내는 학문을 금석학이라고 하거든요. 한강 하류를 장악한 다음에 진흥왕이라는 신라 왕이 북한산비라는 순수비를 박아놨어요. 근데 이 북한산비가 진흥왕이 만든 순수비라는 거를 그 당시 사람들 몰랐어요. 자, 이거 특본. 자, 이 종이에다가 그 진흥왕 순수비에 적혀 있는 그 글자들을 이렇게 찍어 와가지고 먹을 바른 다음에 찍어 와서 이게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김정희예요. 금석관으로. 김정희는 글씨도 잘 썼어요. 추사체. 김정호의 대동 여기도 들어봤죠? 조선 후기 때. 자, 그리고 한글을 연구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한글은 우리 글이지만 언문, 암클이라고 불리면서 손가락질 받아요. 언문은 자, 한글을 좀 낮춰 표현한 거고 암클은 더한 거예요. 암클이 무슨 뜻일까요? 암클. 너희 그 짐승 중에서 저 남자 짐승을 뭐라고 불러요? 컷이라고 부르죠. 여자 짐승을 암컷이라고 부르죠. 당시 배운 사람들은 다 한자를 공부해서 한자로 과거 시험 봤어요. 맞아요. 여자들이 쓰는 글이라고 해서 그 여자들은 당시 정식 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한글을 보통 이렇게 익혔는데 여자들이 쓰는 글이라 그래서 한글을 암클이라고 해서 되게 낮춰 불렀다고. 하지만 한글이 편리하다는 게 점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면서 한글 연구가 활성화됩니다. 백과전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서자 출신이었던 이덕문. 이 사람도 규장과 검서관으로 활약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적어놓은 백과전서, 청장관 전서라는 백과전서가 만들어지고요. 청장관이 이덕문의 호예요. 영조 때, 자, 나라에서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국가에서 편찬한 백과전서. 이게 동국문헌비고예요. 자, 실학, 국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 것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학문들인데 문제는 실생활에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조선은 망할 때까지 성리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실학자들은 대부분 다 아웃사이더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배를 가거나 정계에서 밀려난 남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 의미는 있었지만 이게 실제 생활에 반영되지는 못한다. 자 넘어가서 과학기술 서민 문화가 발달한다. 자 보세요. 문화는 문화인데 누가 주도한 문화라고요? 서민은 우리 저 상민들, 평민들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전까지 서민들은 문화를 잘 못 누렸나 봐요. 그렇겠죠? 자, 예전에는 누가 주로 문화의 주체였을까요? 조선 전기까지만요. 양반 중심 문화였단 말이에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신사임당의 초충도라든지 뭐 그밖에 뭐 강의 안에 고사관수도 그리고 뭐 이조 도자기 백자 이런 것들 양반들의 어떤 기호 좋아하는 것들이나 사치품 이런 것들이 주로 문화의 중심이었고 뭐 실록이라든지 역사책 이런 것들은 개인이 편찬한 게 아니라 다 나라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쓰여진 역사책들이죠.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자, 근데 조선 후기 때 서민들이 이제 문화의 주체로 등장을 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글씨도 쓴단 말이에요. 서민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었던 이유. 서민은 고유해져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전기탄 농업 생산력이
이제 올라가게 돼요. 농업 기술, 뭐 농기구 이런 것들도 개량이 되고 농사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지 수확이 더 많이 나는지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특히나 모내 기법이 조선 후기 때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요. 자, 그러면서 점점 생산량이 많아지고 이제는 배를 굶지 않은 사람들이 조선 전기에 비해서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민들이 문화의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또 서당 교육 같은 것들이 보급되면서 평민들 중에서도 글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거예요. 자, 한글 소설 대표적으로 우리 허균이 쓴 뭐가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조선시대 저 서자들이 출세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 비판이나 여러 가지들이 담겨 있는 소설이죠. 춘향전. 그리고 이런 것들 글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런 것들 읽어주는 정기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조선시대 양반들은 철저하게 형식이 갇혀 있는 시조들을 보통은 이렇게 자기들이 읊조리면서 읽었거든요. 시조는 짧은 그 시랑 산문이랑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가 있긴 한데 형식이 딱 있어요. 뭐 5원 절구, 7원 절구 해가지고 한자 5자로 그 의미를 표현한 거를 4줄을 써야 된다든지 이렇게 딱 형식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형식에 맞춰가지고 예술적인 시조를 잘 읊조리려면 그거 한문학적인 지식이 어때야 될까요? 뛰어나야 돼요. 공자, 맹자 그 책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양반들만 쓸 수 있는 게 그 시조인데 그런 시조들을 평시조, 뭐 연시조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온리 누구? 양반들만 쓰고 즐길 수 있는 시조들이에요. 근데 이 평시조, 연시조의 그 형식을 파격적으로 깨트리고 막 길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한자들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시조를 표현한 시조가 무슨 시조다? 사설시조다. 자, 우리 전통 가요 판소리. 자, 판을 쓰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죠. 자, 탈을 쓰고서 이 양반들이 이제 뭐 양반이랍시고 괜히 허세나 부리고 다니면서 자, 이 천민들 괄시하고 일은 안 하면서 놀고 먹고 네. 그러면서 아까 그 호질에 나왔던 것처럼 몰래 과부랑 바람이나 피고 자, 이런 양반들의 위선, 거짓된 행동이나 무능을 비판했던 탈춤. 책이 워낙 귀했어요. 지금처럼 막 인쇄술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을 빌려주는 곳이 있었는데 이거를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과학기술도 이제 크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아메리카까지 다 그려져 있는 세계 지도가 명나라로부터 들어와요. 이 지도가 고려만국 전도예요. 아, 세계가 이렇고 자, 중국이란 나라 사이즈는 이만하네. 러시아가 더 크네. 그리고 조선은 이렇게 작은 나라였네. 일본은 생각보다 크네. 아프리카란 나라가 있다고? 여기 사람들은 얼굴 색깔이 까맣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으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청나라 달력을 김육이란 사람 제안으로 이제부터 사용하게 되고요. 지구가 돈다는 지전설. 자, 그리고 선조의 어이였던 허준. 자, 허준은 선조에 이어서 광해군까지를 열심히 모시게 돼요. 의술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잘 집약해가지고 정리해서 의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동의보감이죠. 이 동의보감은 지금도 한의대를 가면은 교과서처럼 쓰일 정도로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은 의서였어요. 심지어는 한국 한의학자뿐만 아니라 저 중국이나 일본의 한의학자들도 넘버 원으로 치는 책이 어느 책이다? 동의보감. 자, 정약용은 화성 축소할 때 무거운 것들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 정조가 한강을 건널 때 썼던 무슨 다리? 진경산수가 중요해요. 우리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진경산수화. 자, 대표적으로 이 진경산수화 그렸던 걸로 유명한 사람이 정선이라는 사람. 정선의 호는 겸재예요, 겸재.
무슨 정선? 겸재정선. 인왕산,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산인데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인왕제색도, 금강산의 모습을 그린 금강전도. 이렇게 풍경화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린 사람이 겸재정선이다. 자, 우리 저 조선 후기에는 삼재랑 삼원이 있었어요. 겸재 누구예요? 정선, 현재 심사정. 자, 마지막 한 명은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많이 넣는 게 그 공재 윤두서. 자기 얼굴 자화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 말고 긍제 김홍도의 제자였던 김득신을 넣기도 해요. 네, 윤두서 자화상 본 적이 있나 봐요. 수영님. 맞아요, 맞아요. 얼굴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우직하게 생겼죠. 네, 무시무시하게. 3원 누가 있을까요? 단원 김홍도가 있죠. 김홍도는 양반이 아니고 도화서 화원이었어요. 도화서는 왕립 미술원이라 그랬죠? 여기서 일하는 화가인데 그 화가들을 조선시대 때는 신분이 높았을까요? 높지 않았을까요? 높게 대우를 안 해줬어요.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환쟁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뭐 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 봐서는 이게 좀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림 그리는 사람을 높게 쳤다 치지 않았다?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김홍도도 아무튼 도화서 화원이었는데 이렇게 좀 뭐랄까 대우받는 관청이나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김홍도 실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22살 때부터 영조의 어진을 그려요. 영조의 어진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물론 22살이었기 때문에 영조의 얼굴을 그리진 못하고 영조의 어디를 그렸을까요? 몸통을 그려요. 자, 김홍도가 어디를 그렸다고 영조의 몸통을 그렸다. 그리고 김홍도는 정조 때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조가 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김홍도한테 이거저걸 그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김홍도가 정조의 명령을 받고 이것저것 그려오는데 이 김홍도가 주로 많이 그렸던 거는 일반 사람들의 생활 모습. 자, 이런 것들을 그린 걸 무슨 화라고 하죠? 혜원 신윤복이 있어요. 발 아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남자랑 여자가 깜깜한 밤에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달 아래서 만나가지고 사랑을 속삭이는 남녀 간의 애정 같은 것들을 많이 그린 사람이 누구다? 신윤복. 조선시대 아름다운 여인들 꼭 신윤복의 그림에는 누가 등장한다? 여자들이 등장해. 미인도. 자, 이 사람 영화 주인공이기도 했던 오원 장승업이 있어요. 천민화가. 이 사람 장승업의 일대기를 그린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작품 나중에 크면 보세요. 성인 되면. 쉬화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사람 뭐 좋아했을까요? 술. 여자. 맞아요. 자, 세한도. 이 김정희. 아까 우리 추사체 기억나죠?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밝혀내기도 했던 이 김정희 아버지 김노경이라는 사람이 청풍 김씨인데 당시 순조 때 안동 김씨한테 찍혀가지고 이 김노경도 유배를 가고 그 아들 김정희도 끝이 좋지가 않아서 유배를 간단 말이에요. 유배를 가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죽지 않았다. 내 절개는 아직 싱싱하다 해가지고 고준 대나무와 힘 있는 대나무들을 자신의 독특한 화법으로 그린 무슨 도? 김정희의 세안도. 자, 김홍도, 신윤복 기억하시고 김득신.
조선 후기 화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요. 민화라고 하는데 호랑이와 까치 많이 등장하거든요. 호랑이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누구였을까요? 관리. 호랑이가 막 아주 우스꽝스럽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호랑이 옆에서 호랑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뭐랄까 도도하게 앉아 있는 까치 그림이 있는데 까치는 백성들을 상징. 어해도 물고기가 또 많이 등장하거든요. 물고기는 뭐를 상징할까요? 부를 상징해. 부. 돈을 상징한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식당이나 어느 이런 데 가보면은 물고기 그림 그려져 있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 물고기가 뭘 상징한다고? 돈을 상징한다. 부. 김정희의 추사체, 그리고 박지원의 양반전, 허생전, 호질. 자, 정약용은 특히 또 이제 사회 부조리한 현실들을 한시로 이제 많이 비판했는데, 애절양. 양이 뭘까요, 양? 양. 여자는 남자는 양 이렇게 얘기하죠. 음양 이러잖아요. 음양의 조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은 뭘까요? 절. 끈타. 애는 슬프다. 슬프랬죠. 양은 남자라 그랬는데 남자의 구체적으로 하면 뭘까요? 이 남자의 성기예요. 당시에 16세에서 60세 남자 군대 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군대 가는 거 대신에 뭐 낸다 그랬어요? 군포 낸다 그랬죠. 1인당 영조 2회 몇 필? 한 필이죠, 한 필. 근데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 갈까요? 좀 자르면 돼요. 그래서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자기 걸 잘라요. 군포를 못 내겠어서.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장애인 취급을 하는 거죠. 네. 그 여기를 스스로 잘랐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막 방에 피가 낭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군포 안 내려고 여기 자른 것들을 이제 안타깝다. 자, 이러면서 정약용이 쓴 그 한시가 애절량. 자, 그리고 조선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비기나 도참설들이 유행했다 그랬죠? 덩씨가 왕이 된다. 서학으로 소개됐던 무슨 교? 천주교. 천주교는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뭐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양반 중심의 신분 사회를 부정해서 여러 변으로 공격을 받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천주교가 공격받은 거를 뭐라고 했죠? 종교적으로 공격받은 거? 동학. 서학에 반대된다라는 의미에서 동학이라는 종교가 창시가 됐고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누구? 호는 수운이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수운, 최재우.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경주 최씨예요. 자, 여러 신앙들을 결합해서 만들었고, 자, 시천주. 천주를 인간이 모신다. 천주를 이제 한울림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인내천. 사람을 하늘처럼 여겨. 인간 평등. 수천개벽. 지금 세상이 끝나고 백성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분차별 철폐, 노비제도 폐지, 여성과 어린아이의 인격 존중, 또 하나 중요한 거, 과부들의 재가. 이 재가가 뭐예요, 재가? 재혼을 허용하자. 자, 하지만 혹세무민의 죄로 최재우가 흥선대원군 정권 때 죽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진다 그랬죠? 이대교주 최시영, 별명이 최보따리. 자, 이런 것들 들고 다니면서 동학교도들한테 도망 다니면서 동학을 전파해가지고 동학이 이제 최재우 죽고 나서 30년 지나서는 신도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